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 in it. I guess it's for the best, you know the worst in me. I'm no good at being good, but I never said I was. And I feel misunderstood, cause I'm trying hard to love.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지프, 랭글러, 루비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많이 바뀌었는지, 무엇 때문에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건지, FCA 그룹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도적으로 상품력을 강화해서 차를 팔았길래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쑥스럽구만요. 좋아합니다. 네. 자, 현재 노사장은 지프 랭글러 루비콘 투도어 스포츠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델하고 요 위에 뭐 리미티든지 뭔가 하나 더 있어요. 걔는 이제 스웨이드바 분리하는 거랑 뭐 가죽 시트랑 좀 더 큰 휠에 광폭 타이어 머드 그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띵구고 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차의 성격에 잘 맞는 옵션과 뭐 이런 뭐 구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프 랭글러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적합한 차가 아닌데, 이 차는 사실 미국에 오프로드가 많은 그 일반 그 흙길 있잖아요. 모래, 그 다음에 일반 비포장도로 많은 그런 데서 타기에 가장 적합한 차인데, 그래서 1세대는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었고 2세대부터 팔았나? 3세대부터 팔았죠. 3세대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은데, 이 마초 성격이 워낙 강하고 강한 오프로드 주파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프로드 튜닝, 그 모파인가 뭔가 이렇게 아무튼 튜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타는 분들한테는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요번에 이 4세대가 황골 탈퇴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자세하게 이 차를 알려드리고 싶고, 희한하게 이상한 촉감, 이상한 그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 이 차가 딱 나왔을 때, 작년에 제가 이 차 우리나라에서 출시한 걸 보고 왠지 모르게 저 차가 끌리는 거라,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나 많은 것들이 많이 바뀌어 있었고, 저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며, 좋고 나쁨에 있어서 명확하게 누구처럼 말도 안 되는 어그로성 제목과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일부러 까거나 의도적으로 어그로를 끄는 행위는 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자, 이 차는 사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프라는 회사의 역사는 길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바람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방송을 못 하겠네, 아주 그냥.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 육군에 지프 차량을 공급했던 그 차가 전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륜 모델을 보고 찌프 그러는데, 원래는 이 차의 이름이 찌프예요. JEEP, 찌프가 이 차의 이름이고, 원래 우리가 타던 그런 SUV나 4x4 사륜형 모델들은 SUV나 사륜형 자동차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지프는 이 차를 부르는 고유 명사입니다. 지프에서는 랭글러, 랭글러에서는 루비콘, 사하라, 여러 가지 모델이 갈라지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실직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리뷰어가 좀 자료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새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자료조사 그까이 거 네이버 치면 다 나오잖아요. 저는 실질적인 주행에 관련된 것들을 알려드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오리지널 지프고 1987년도에 1세대가 나왔어요. 보통은 자동차가 7년 주기로 모델을 변경을 하는데, 왜 7년 주기로 모델 변경을 하느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노보스 튜브를 검색하셔서 노새끼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미래 PD랑 쿵짝쿵짝 호흡을 맞춰서 잘 만들어 놓은 자동차 역사 저널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제조회사들이 왜 7년 주기로 차를 신모델을 내놓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모든 제조사들은 7년 주기로 차를 새 모델을 내놓는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기업일 경우에고, 이런 차 회사들은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이나 판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가 9년, 10년, 11년이라는 롱타임이라고 해야 되죠. 긴 시간 동안 판매를 했었어요. 보통은 그렇게 되다가 이제 모델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경우가 파다한데, 그렇게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요번 4세대에 와서 FCA 그룹, 크라이슬러가 지프라는 디비전과 다찌라는 디비전을 가지고 있죠. 크라이슬러가 이태리에 있는 국영기업 비스무리한 피아트하고, 피아트 그룹이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과거에 1960년대 50년도에는 피아트라는 가문은 어마어마한 가문이었어요. 알파로메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떤 이 돈 많은 갑부들이나 이 귀족주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방만한 경영과 자기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다가 끝내는 기업이 이제 마세라티도 마찬가지고, 피아트나 알파로메오, 란치아, 이런 이태리에 있었던 과거의 명성을 떨쳤던 기업들이 다 이제 희지부지 그냥 별로 이렇게 좀 뭐 역사에는 그들이 대내할지 몰라도 근현대사에서는 그들의 업적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별로 쪼그라드는데 일조를 한 그런 사람들이니까. 아무튼 그치만 피아트는 워낙 큰 그룹이기 때문에 이태리에서는 거의 현대자동차 같은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런 피아트와 크라이슬러가 합병을 했고요. M&A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좀 큰 회사죠. 큰 회사인데 그렇게 합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탑5 안에는 못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유럽 쪽에 있는 푸조 시트로랭하고 또 손을 잡았죠. 그래서 업계 5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푸조 시트로랭과 FCA가 합병을 했어요. 아무튼 그런 호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이 크라이슬러 피아트 그룹 안에 있는 지프의 디비전에서는 요 랭글러를 완골 탈퇴를 해가지고 굉장히 차를 잘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 차를 봤을 때 1세대는 사실 우리하고는 거의 개념이 멀고요. 옛날에 미국 드라마에 나왔던 맥가이버라든가 뭐 에어울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그거 있어. 에어울프 젊은 애들은 모를 거야. 이 아저씨는 그런 드라마를 엄청 재밌게 봤거든. 그런 데서 아주 굉장히 주인공들이 꼭 사막 같은 데를 이렇게 그 라스베가스 막 이런 데를 횡단할 때 타던 그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바로 이제 이 랭글러죠. 근데 아무튼 그 1세대는 다 빼버리고 지금 이게 엄청 시끄러워요. 이 차가 뒤에 이 호루가 돼 있는데 반음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이 머리가 어지럽네요. 지금 시끄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소리는 잘 들리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차가 2세대, 3세대를 보면 너무나 투박하고, 근데 이 디자인 하나는 끝내주죠.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니까. 이 디자인으로 그냥 팔고 사륜의 험로 주파를 할 수 있는 뼈대와 서스펜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으로 차를 매니아들한테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FCA 그룹이 주머니가 좀 빵빵해지고, FCA 그룹 안에서 사실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강한 차를 이 DNA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경영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많은 어떤 이 승낙을 해준 것 같아요. 이사진들이 개발비 같은 거를. 근데 그럼에서도 불구하고 디자인은 크게 손보지 마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얘네가 두 가지의 득과 실이 생겨요. 디자인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레트로 감성과 매니아층이 그대로 연결되고, 이 디자인은 현대 모든 제조회사들하고 완벽하게 다른 개성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 빨로만 먹히는
자기들만의 고유의 영업적 파일을 갖고 갈 수 있는 디자인적인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쁜 점 한 가지는 뭐냐, 에어로다이나믹에서 상당히 불리하고요, 안전도 문제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차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게 있는데, 미국 미 연방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데, 미국에서 실시하는 기관이죠. IIHS는 사설 기관입니다. 미국의 어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IIHS에서 충돌 시험 테스트를 자주 하는데, 거기서 얘가 꼴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워낙 옛날 거인데다가 이 프레임 자체가 좀 뭔가 좋은 거가 좀 나오기 힘든 프레임이거든요, 이 프레임이.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안전도를 증가시키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맨 바닥에 있는 프레임이 그 자체로만은 튼튼할진 몰라도, 걔가 이제 찌그러지거나 특히나 옵셋 충돌 같은 거를 했을 때는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제가 하체 오리기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앞쪽으로 프레임을 길게 뽑아요. 앞쪽으로 프레임을 길게 뽑아 가지고 앞범퍼가 좀 약간 아랫뉴스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모습으로 별로 이쁘지 않게 되는데, 그게 이제 처절하게 안전 규제를 어떻게든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내가 이제 여기 선글라스를 딱 멋있게 껴야 되는데, 이때 순식간에 내가 탁 껴줘야죠. 탁 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안전도 테스트를 제가 갖다 때려 박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자, 안전도 문제에서는 미국의 IIHS에서 꼴등을 했지만, 사실 또 이 차를 좋아하는 오너분들은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강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저는 제가 갖다 때려박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프레임 바디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차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 바디는, 제가 사실 프레임 바디 렉스턴이나 모하비 같은 거를 하면서 프레임 바디의 단점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프레임 바디를 많이 깠단 말이에요. 그게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필요 없는 거다. 요새는 모노코크 바디도 워낙 잘 나오니까. 사실 얘도 모노코크 바디로 나오면은 진짜 덧없이 잘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다르게 프레임 바디를 아주 방대하게 많이 쓰고 있는 나라예요. 특히 그 카우보이들이나 미국 내 문화에서 픽업 트럭을 워낙 좋아하고, 미국 여자애들조차도 픽업 트럭을 좋아하니까 모든 픽업들은 대부분들 80~90%가 프레임 바디로 차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은 50년대부터 이미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차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노사장이 최근에 리뷰를 했던 렉스턴이나 모하비에서 제가 프레임 바디들의 단점들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개선을 하려면 댐퍼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많은 풍부한 경험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제가 경험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모하비나 렉스턴은 그게 적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차가 많이 팔렸더라면 그만큼의 R&D 재투자가 됐을 텐데, 많이 차도 팔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의 데이터베이스도 없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이 돼 있더라면 정말 이 프레임 바디의 문제점들을 극복을 하면서 차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 차들은 데이터베이스와 많은 R&D 투자를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예요. 자, 근데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차를 오랜 동안 만들었었고, 걔네들은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차를 계속 만드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개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는 이미 87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팔면서 쌓여진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차를 타면요,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약간 딱딱하고 뭐하고 하는 건 있어도 바디와 프레임이 따로 논다는 느낌은 아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단 10%도 내가 타는 차가
바디와 프레임이 따로 논다, 그런 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이기 때문에 하부 쪽에서 올라오는 어떤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한테 치고 들어온다, 그런 것도 상당 부분 많이 서스펜션의 고각적 설계로 많이 상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 내가 지금 프레임 바디를 타기 때문에 뭔가 좀 딱딱하고 불편하다라는 건 있지만, 렉스턴 때나 모하비 때처럼 어벙 뛰면서 완전하게 지오메트리가 안 잡혀 있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게 돼요. 굉장히 잘한 거죠. 이게 바로 기술이에요. 오랜 동안 기업이 갖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잘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차도 공차 중량이 가볍지 않아요. 작은데도 불구하고 2톤 가까이 가니까. 자, 그래서 이 차는 비틀림 강성이나 차가 이렇게 틀어지는, 또는 하부 쪽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것들을 걸르지 못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잘 해결되어 있고, 바디하고 프레임하고 연결되는 부싱도 설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이런 차를 탔을 때는 프레임 바디에 대한 만족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노 사장이 늘 강조하는, 자동차는 뒷바퀴의 설계가 중요하다, 뒷바퀴의 설계를 잘 해놔야 된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하는데, 뒷바퀴의 설계가 이 차는 잘 돼 있어요. 뒷바퀴의 설계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그 잘 돼 있는 뒷바퀴의 설계를, 서스펜션을 잘 보완해 주기 위해서 리어 프레임 쪽에 보강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프레임이 물론 11자로 연결된 프레임 바디지만 뒤쪽의 강성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뒷바퀴의 노면 추종성, 그 다음에 앞바퀴를 밀어주는 그 어떤 뒷바퀴의 조종성과 안정성이 단단한 프레임으로부터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무거운 철로 만든, 물론 미국 안전규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프레임 바디의 장점을 굉장히 잘 살려놨고, 프레임 바디에서 오는 단점을 잘 설계적으로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은 오프로드를 잘 타라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타면서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죠. 굉장히 어울리지 않고 노면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서스펜션의 구조고요. 얘는 서스펜션이 강하게 노면을 막 이렇게 타고 갈 수 있는 자유도, 휠 트래블을 강하게 가질 수 있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있어도 노면에서 딱 캐스터를 가지고 쫙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돼 있어요. 이 차가 또 더군다나 이렇게 선회를 할 때는, 제가 이제 서스펜션 앞에서 설명할 때 어이 무서워, 이게 이제 캠버 가가고 캐스터 가각이 잘 안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롤이 심하죠, 차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코너를 들 때 굉장히 무서운데, 얘가 이제 가장 운전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앞에 본네트가 되게 좁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전부인 것처럼도 보이는데 사실 이거 외에 옆에 휀다가 되게 크게 나가 있잖아요. 그 휀다가 잘 안 보여요. 휀다가 잘 안 보이니까 운전할 때 내 차의 폭을 전체 가늠할 때는 얘 필러를 기준으로 가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앞에 본네트는 굉장히 좁게 끝나요. 앞에 본네트가 굉장히 좁게 끝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시야를 봤을 때는 요 끝단하고 요 끝단을 잘 계산해서 차체의 전체 폭을 계산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휀다 저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차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주차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옛날에는 이 계기반이 위치가 인체공학적이지 못해서 앉았을 때 굉장히 불편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의자도 되게 좋아졌고요. 이 바닥의 패들의 위치라든가 핸들이 뭐 요즘 차 같진 않은데, 전체적인 인터페니시아가 모던하고 클래식하고 옛날 차의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 변화가 돼 가지고 처음에 딱 탔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운전을 할 때 뭐 핸들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돌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차 코너를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차가 부드럽게 라인을 타고 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좌회전을 하면 이렇게 가다가
이상해서 여기서 차가 옆으로 이렇게 확 돌아요. 이렇게 옆으로 이상하리만치 옆으로 차가 확 돌아버리는데, 옆으로 이상하리만치 차가 확 도는 이유가 제가 어제 하체 오리기 할 때 설명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좌회전을 하면요, 우회전을 하면 차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컴파스로 이렇게 그리듯이 차가 이렇게 라인을 따라 가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차가, 트럭이나 버스들 운전사가 바퀴가 뒤에 있는 차들은 앞이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돌듯이 돌거든. 얘가 이렇게 가다가 획 하고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좀 좁은 데서 좌회전이나 어떤 데를 이렇게 갈 때는 굉장히 어색하게 좌회전이 돼요. 아주 어색하게. 그러니까 내가 틀고자 하는 값보다 더 많이 차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런 데를 갈 때는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럴 때는 뭐 이게 틀어지는 값을 내가 좀 보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올림픽대로 같은 데나 강변북로 같은 데를 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다리를 탈 때 그런 데서는 이 내가 가고자 하는 회전의 그 구간에서의 일정한 값으로 차가 못 가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보타를 따로 쳐줘야 되는 거고, 좁은 데서 이렇게 일반 차 유턴하듯이 또는 일반적으로 우회전하듯이 가다가 핸들을 놓으면 차가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틀잖아요. 틀고 놓으면 핸들 복원이 잘 안 돼서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복원이 돼야 되는데 차가 복원이 안 돼요. 되게 신기하죠. 보통 우리가 꺾으면 차가 돌고 나서 핸들이 원래 복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꺾고 나면, 이렇게 꺾고 나서 여기서 너무 복원이 되는데 안 되고 절로 그냥 다시 가요, 차가. 내가 보타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그렇다고 파워 스티어링이 없느냐? 있죠. 얘는 전기 모타로 직접적으로 스티어링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고, 전기 모타가 유압을 만들어서, 우리 예전에 엔진에서 벨트를 걸어 갖고 유압 핸들이잖아요. 파워 핸들이라고 해서 유압을 걸어서 가는데, 얘는 전기 모타가 오른쪽에 있는 전기 모타, 민성아 사진, 오른쪽에 있는 저 전기 모타가 유압을 만들어서 그 유압을 다시 스크류 볼이라는 곳에 유압을 보내요. 그래서 스크류 볼이 이렇게, 보통 우리 렉 타입들은요, 웜기어가 이렇게 돌면서 막대기에 홈을 파가지고, 웜기어가 이렇게 돌면 막대기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핸들을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그게 없어요. 렉 타입의 피니언, 렉 앤 피니언 기어가 아예 없고, 스크류 볼이라고 해가지고 기어가 돌아서 끝에다가 기어가 돌아서 생기는 회전으로 요렇게 회전추를 돌리는 거, 콤파스 돌리듯이. 그게 이제 막대기를 끄집어 당기고 밀고 하면서 바퀴를 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핸들 복원이 안 되는 건 아니고, 그거를 넣는 이유는 제가 하체 오리기 할 때도 얘기했지만, 막강한 오프로드 능력을 내기 위해서. 왜냐면 렉 앤 피니언 기어를 넣어버리게 되면 오프로드에서 렉 앤 피니언 기어가 부러져 버려요. 바퀴가 산 같은 데서 이렇게 바위를 넘다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진흙 같은 데 바퀴가 빠졌을 때 핸들을 돌렸는데 렉 앤 피니언 기어가 이걸 당기다가 웜 기어가 다 이가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어를 넣는데, 이 기어는 굉장히 세요. 세고 부드러운 느낌을 줘. 근데 사실 이 기어가 렉 앤 피니언보다 정밀하다라는 느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더 고급스럽다라는 말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강하고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이 기어를 쓰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핸들 복원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얘가 핸들 복원이 잘 안 되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느낌이 일반 차랑 다른 이유는, 제가 하체 오리기 할 때 얘기했던, 일반 차들이 다 갖고 있는 캐스터 각하고 킹핀 각, 캠버 각이,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세팅할 때 바퀴가 차랑 붙어 있는 서스펜션, 바퀴를 차에다 붙이려면 서스펜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차체에 묶여 있는 피봇의 서스펜션의 위치와 바퀴를 잡아주는 너클의 위치와 상단 댐퍼와 스프링의 꼭지점, 이 삼각형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캠버 값과 거기에서 이제 앞쪽으로 뻗어가는 캐스터 각을 줌으로써 직진 안전성과 핸들을 돌렸을 때의 부드러움과 복원력, 핸들이 갈 때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거기 계산법에서 나오는데, 이 차는 그 모든 것들이 생략이 돼 있어요. 아예 다. 그럼 노 사장, 그럼 차가 캠버랑 캐스터가 없이 갈 수 있어? 못 가죠. 못 가니까 이 차는 어디다 그걸 만들어 놨냐? 너클암을 잡아주는 곳에
서스펜션이 앞쪽으로만 2개가 가 있고 리지드 엑셀이 이렇게 끝에가 디귿자로 나가요. 요 리지드 엑셀의 끝쪽에 이 디귿자로 나가는 쪽에 앞바퀴에 너클함을 딱 묶는데 여기에서 캠버각을 줘요. 여기에서 캠버각을 주고 여기에서 캐스터각을 아주 미세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딱 틀 때 왜 차가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근데 그 뒤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차가 돌아간다는 느낌은 뭐야? 전체 캠버와 캐스터각이 없기 때문에 핸들을 처음 돌렸을 때는 왜 핸들이 이렇게 먹먹하게 가지? 뭐지? 라고 갔는데 그 다음에 그 일부분에 작게 남아있는 캠버와 캐스터각이 역량 발휘를 해서 그때 이제 각도가 틀어지면서 우리가 스티어링을 돌릴 때 일반적으로 일관되게 0도부터 약 45도, 50도까지 돌아갈 때 일관적으로 틀어져야 되는 스티어링 느낌이 없고 0도부터 한 20도까지는 먹먹하게 갔다가 20도부터 한 50도까지 갈 때는 캠버와 캐스터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서 아, 이 차의 특징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앞바퀴 쪽을 타고 어떤 잔진동이나 불쾌감들이 핸들로 그거를 락롤링을 하는 사람들은 퀵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하체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핸들로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종일관 이 차는 고속주행을 하거나 저속주행을 하거나 비포장이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는 어떤 때도 핸들을 통해서 불쾌감이 오지는 않아요. 그건 장점이죠. 그건 이제 홈로를 달릴 때 운전자들한테 좋은 느낌과 안정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차는 스티어링 느낌과 서스펜션은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고, 제가 모하비를 할 때 이런 프레임 바디에서 정말로 주행 성능을 올리려면 스프링의 위치와 댐퍼를 더 긴 거를 써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들이 난리가 난 거지. 야, 이 멍충아, 노사장아, 바보야, 저기에서 댐퍼를 어떻게 올리냐 저쩌냐 했는데, 민성아, 사진! 이 차의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차는 댐퍼가 굉장히 높이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차는 몰아보면 굉장히 고급진 승차감이 나와요. 내가 이 차를 처음 딱 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건 설사 독일 차들의 느낌인데? 댐퍼와 스프링의 느낌만 본다면. 근데 이제 프레임 바디나 여러 가지 서스펜션 때문에 댐퍼와 스프링의 고급진 거를 얘네가 많이 상쇄시키고 까먹게 만드는데, 정말로 댐퍼에만 딱 집중해서 차를 느껴본다면 굉장히 좋은 댐퍼예요. 굉장히 스프링의 어떤 이 탄성 계수를 잘 억제해주면서 뻑뻑하지 않게 탄탄하게 단단하게 싹 잡아주면서 꽤 고급진 승차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스프링의 권선량을 많이 감고 길게 해서 스프링도 되게 세밀하게 노면과 차를 싹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특히나 이렇게 턱턱 치고 갈 때 프레임 바디에서 이런 고급진 느낌을 준다라는 건, 더구나 얘는 휠베이스가 아주 짧잖아요. 숏바디이기 때문에 이런 차는 절대적으로 좋은 승차감을 내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느낌이 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사장님 근데 저 차가 굉장히 좋은가 보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 역할만 봤을 때 좋은 거고, 현재 얘는 프레임 바디에 리지드 엑셀에 투 링크를 가지고 묶은 데다가 휠베이스가 짧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요잉이나 피칭이나 또 이런 시끄러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고급진 승차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만을 봤을 때 되게 고급지다는 거죠. 옛날에 랭글러는 안 그랬는데 얘는 현대 그렇다는 거고, 여기에 일목을 해주는 게 앞바퀴에 너클함을 알루미늄 합금을 썼어요. 보통 예전에는 랭글러들이나 이런 차들이 알루미늄 합금에 너클함을 쓰지 않아요. 근데 얘는 거기에 알루미늄 너클함을 썼기 때문에 핸들에 그 스크류볼이 연결되는 막대기가 거기에 꼽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진동을 상쇄시켜주고 바퀴가 돌아가면서 생기는, 또는 서스펜션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모든 진동을 1차적으로 너클함에서 먹어주기 때문에 얘는 더더욱이 더
주행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거 되게 잘한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서스펜션을 제가 온로드에서는 평가하는 게 사실 적합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의 대부분의 이 차를 사는 오너들이 한 10 중에 3명은 아마 오프로드를 갈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니라 대부분의 10 중에 7명은 오프로드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오프로드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 차를 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딱 달리게 되면 지금 100km를 넘어서 쫙 110, 120 이렇게 달리면 130, 140, 저 그만 달릴게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차는 나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타고 어딘가를 좀 급하게 간다, 그런 차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고, 시내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100km 언더로 싹 다니기에는 코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얘는 코너 나오면 일반 차들하고 굉장히 달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스펜션이나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절대로 코너에서 일반 차 타듯이 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직진만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고속도로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는 아니에요. 시끄러워서도 못 달리겠지만 서스펜션이나 차대의 구조가 그런 차는 아니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되게 좋아요. 엔진이 약간 좀 거칠고 냉간 상태에서 굉장히 큰 거친 음을 토해내고 하는데,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터보의 어떤 막강한 과급된 많은 공기를 갖고 가기 위해서 압축비를 높게 올리지 않았어요. 요즘에 최신식의 엔진들은 압축비를 10.5, 10.6까지 올리는데 얘는 압축비가 10대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길게 뽑았어요. 보호보다 스트로크를 길게 뽑아서 이 차의 특징에 맞게끔 많은 토크를 내요. 그래서 악셀을 밟아보면 굉장히 두터운 토크가 나오고, 전에 여기에 들어가 있던 3.6 무슨 스타 엔진인가 있는데 그 엔진은 미치거든요. 그냥 장거리를 달릴 때 부드러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엔진이에요. 그 엔진은 토크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엔진이 민첩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많은 마력이 나오는 엔진도 아니고, 정말로 그 엔진은 사람을 참 답답하게 만드는 엔진인데, 걔는 3600cc의 6기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운전자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허당치는 엔진인데, 걔는 내구성하고 부드러움 외에는 없는 엔진이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2.0의 이 4기통 엔진은 굉장히 토크가 좋고요. 물론 달릴 때 스포츠카들이나 우리 제네시스 2.0 터보나 캐딜락 CTS나 이런 애들이 쓰는 것과는 다르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근데 2000cc의 4기통이 오프로드를 타는 이런 차에 과연 적합할까를 상식을 깨버린 거죠. 그런 우려를 깨고 굉장히 높은 토크가 나오면서 엔진이 전천후로 힘이 좋아요. 전천후로 힘이 좋고, 단점이라고는 기름을 좀 많이 먹어요. 기름을 많이 먹는 것 빼고는 엔진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자랑해주고 있고, 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면서 이 엔진을 가지고 오프로드를 타는, 또는 산악이나 모래가 많은 곳에서 이 차가 빨리 달리지 않으면 냉각에 불리할 거 아닙니까? 앞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니까. 그래서 냉각 계통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어요. 하체 후리기 때 제가 볼 때 민성아 사진, 냉각 파이프들 엄청나게 많은 냉각 파이프들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꽂혀 있으면서 굉장히 다각도로 엔진의 열교환기 사진, 미션의 열교환기 사진, 이런 열교환기들을 다 달아놓고 냉각수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엔진 오일과 미션 오일을 열교환기를 통해서 관리를 해줘요. 왜? 산악이나 모래나 진흙탕에 가면 빨리 달리질 못하니까 오일을 빼서 라디에이터로 보내봤던들 시키지를 못해. 빨리 달려야 시킬 거 아니에요. 빨리 달리지를 못하는데, 산 타면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빨리 가? RPM만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얘네가 다 열교환기를 달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쪽에 들어가는, 엔진의 마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진 쪽에 들어가는 흡기되는 공기를 차갑게 해주기 위해서 순행식 워터 쿨러를 달아놨어요. 사진 대단하죠. 보통의 2급의 차들이 벤츠나 BM의 고사양급이 아니고서는 순행식
인터쿨러를 달지 않아요. 대부분 전치식을 빼갖고 좀 쉽게 가는데, 이런 오프로드 능력이 강한 이런 차급에 저 정도로 엔진과 미션, 그 다음에 마력을 올리기 위한 어떤 그 터보의 전자식 터보의 어떤 스크롤의 범위를 계산해주는 액추에이터도 전자식으로 되게 좋은 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얘네가 랭글러를 만들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대단한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륜은 바로 넣으면 돼요. 바로 넣으면 사륜이 딱 들어가는데, 제가 이 사륜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체 우리기 때 자세히 얘기를 했죠. 얘가 이제 옛날에는 여기서 수동으로 사륜을 집어넣는데, 지금은 미션 뒤쪽에 트랜스퍼 케이스가 로우 기어와 하이 기어를 바꿔주는 전자식 모터가 하나 들어가 있고, 앞쪽 엑셀 오른쪽 끝에 앞바퀴로 동력을 보낼지 말지를 차단하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4H 오토에 넣고 다니면 이렇게 악셀을 밟을 때 약간 둔탁하게 나가면서 탁 칠 때는 지금은 사륜으로 가는 거예요. 사륜으로 가다가 쭉 가다 갑자기 쑥 부드럽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후륜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아우디나 BM이나 벤츠나 뭐 이런 애들이 쓰는 것처럼 완벽하게 비싸고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주행에 관련된 사륜 시스템이 아니라 험로를 탈출하기 위한 사륜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토 사륜 시스템이 약간은 구식이에요. 그래서 달리다가 사륜 이륜으로 전환되는 느낌이 운전자가 느낄 수 있을 정도고, 더군다나 얘는 앞바퀴 쪽에 꽂혀져 있는 유니버셜 조인트가 구형의 유니버셜 조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바퀴 쪽에 구동이 물리게 되면 앞바퀴 쪽에 구동을 물리고 가는 느낌이 약간 좀 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끈적하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이게 뭐 Q5 막 그 뭐 GLE 쿠페 막 고성능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차값도 5천만 원 이하로 다 끊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놓진 않고요. 자기가 평상시에 이륜으로 달릴 때 뭔가 좀 불안하다 있으면 그냥 4H 오토에 넣고 다니면 돼요. 4H 오토라고 해서 기름을 많이 먹느냐? 물론 출발할 때는 사륜으로 가니까 조금 부하가 더 걸리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쭉 달릴 때는 이륜으로 그냥 구동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4H에 놓고 그냥 다니면 되고, 얘가 구동이 어떻게 왔다 갔다 바뀌는가는 어제 하체 우리기를 보시면 2부 하체 우리기 2부에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이 사륜 구동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영상으로 찍어 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륜을 놓고 다니면 그냥 저냥 안전하게 탈 수 있고요. 이 차에서 주는 또 하나의 매력은 이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 엔진에 ZF 미션이 묶여 있어요. 오리지널 ZF는 아니에요. ZF에서 공급을 받아서 FCA에서 약간 싼 마이로 살짝 어떤 밑에 오일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가 절감을 좀 시켜놨는데, 그래도 하드웨어는 ZF 8단이에요. 이 차를 몰면요, 2세대 랭글러와 3세대 랭글러를 몰아봤던 오너분들은 저처럼 칭찬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이 차에서 발군의 실력이 나오는 건 ZF 8단 미션입니다. 시종일관 굉장히 부드러운 변속 느낌을 주면서 변속 효율이 되게 좋아요. 물론 BMW나 아우디에 공급된 ZF 최신의 미션보다는 약간은 더디고 슬립이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예요. 약간 저가형 미션을 공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FCA에서 자기들에 맞게끔 또 일부 부품을 바꾼 데다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ZF가 BM이나 아우디에 공급하는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랑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는 토크 컨버터에서 어느 정도의 슬립을 허용하게 세팅을 안 해버리게 되면 사륜 트랜스퍼 케이스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싼마이 플러스 인위적인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슬립이 살짝 있어요. 보통 ZF는 그러지 않는데 얘는 약간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얘네들의 구차한 별명에는 공차 중량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근데 용서가 되는 범위예요. 왜냐면 너무나 시종일관 주행 느낌이 너무 좋아요. 출발했을 때 동력이 딱 전달되는 느낌이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딱 맞물려 체결되고,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전혀 변속되는 느낌이 없이 RPM이 쫙 올라갈 때 로스 없이 동력이 그대로 나가는 느낌. 이게 오리지널 ZF의 그 잘 만들어진 그 미션의 그 느낌. 이 회전의 느낌이 어지럽지도 않으면서 가볍지도 않으면서 뻑뻑하지도 않게 딱 맞물려서 진짜 최첨단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이 느낌. 굉장히 비싼 미션 오일이 미션 케이스 안에서 쫙 돌아다니고 있는 이 느낌. 이거 너무 좋은데, 브레이크를 딱 밟았다 자동으로 킥다운이 되고 다시 업시프팅이 될 때도 탁. 이야, 이게 기술은 이런 거죠. 어떻게 랭글러에다가 이런 좋은 미션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실험해볼게요. 딱 스톱된 상태에서 탁 하면 처음에 어이구 순발력도 좋아요. 떨어지는 거.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처음에만 슬립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1단이나 2단에 오프로드를 감안한 세팅이 있거든요. 근데 2단이 맞물려서부터 딱 나가기 시작할 때는 슬립 없이 정확하게 RPM만 탁 뜨질 않아요. 딱 악셀을 밟으면 악셀하고 같이 벌써 1700rpm인데 벌써 막 80km 딱 맞물려서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언덕을 쫙 올라갈 때 이제 미션이나 엔진의 파워트레인이 좋지 않으면 언덕을 올라갈 때 어중떠중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언덕에서도 악셀 밟다가 딱 밟으면 정확하게 미션이 탁 내려가면서 정확하게 기어가 탁 맞물리고 가요. 좋아요. 야, 이게 마음에 드는데 싹 해갖고 정확하게 3단 딱 킥다운이 되면서 쫙 밀고 나가는 이 느낌. 매력 있어요. 내가 이 차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마도 이 미션에서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It's too late now to turn around and back again. I made my bed and now I lay my head